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명품도 받지 않았다고 잡아댔던 김건희 씨가 샤넬백들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석신문이 다가오자 갑자기 건진법사를 통해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걸 시인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샤넬백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통일교의 현안 청탁도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며 중한 처벌은 피해가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 측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뒤에도 김 씨 측은 고가의 선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돌연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현안 청탁도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 신문을 앞두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여전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냐며 청탁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줬다는 남성 이모 씨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씨는 과거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예전 휴대폰에서 이 씨가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수 확보하고 주가 조작 관여 정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무렵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또 다른 인물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50대 남성 이모 씨를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까지인 도이치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에 1차 주포의 요청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이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주포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김 씨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2010년 5월경 이 씨가 관리하던 김건희 씨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 세력의 계좌를 맡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특검은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김건희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겼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엔 2013년 김 씨가 이 씨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니 이 씨가 주소를 하나 보내면서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고 전성배 씨를 소개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마치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두 불출석해 재판에 차질이 생기자
재판부가 반드시 증인들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인데요.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 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선 인권위 퇴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다가 뒤늦게 위헌이 맞다고 인정했고 김용원 상임위원은 아예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가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비호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예. 위헌이죠? 예,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질의가 오후에도 이어지자 안 위원장이 결국 인정했습니다. 위헌 맞죠? 위헌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김용현 씨가 각각 수감된 3곳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입니까? 안 위원장은 조사를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가 간섭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인권침해 논란을 부각시켰습니다. 가혹행위가 민정기 특검 수사 중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그 결론을 확인하셔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셔야 될 사항. 국민의힘이 국감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내일 대통령실 국감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반복해 요구하면서 민주당과 고성이 오가다 한때 국감이 정회하며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혼란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김용원 의원은 국감 초반 증인 선서를 혼자 따로 하겠다며 거부하다 퇴장당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용원 의원 규정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고 내부 제보로 드러난 여성 혐오 발언과 여성 직원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을 두고 처음에는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고 했다가 검찰에 구속된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집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말을 바꾼 대북 브로커 안부수 씨가 있죠. 그런데 안 씨가 진술을 뒤집기 직전에 쌍방울 측에서 안 씨에게 진술 번복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오늘 쌍방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TF가 오늘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배임으로 입건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3월 쌍방울 측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오피스텔 등 금품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들과 이어준 대북 브로커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의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증언을 뒤집기 시작하며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당시 재판에서 몸이 안 좋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고검은 쌍방울 측이 지난 2023년 3월 금품을 전달하기 시작한 뒤 안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부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 볼까 걱정될 정도로 노골적인 혐오 표현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이후론 혐오 표현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거리를 뒤덮은 혐오 현수막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돌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사거리,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섬뜩한 단어를 나열해 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취지의 과도한 주장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많이 혐오스럽죠. 일단 단어 자체가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이런 단어들이라서.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현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자는 이른바 현수막 전문 정당 내일로 미래로.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교안 전 대표가 새로 만든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죠. 이게 좀 진짜로 중국인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5개 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당 연수막의 경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교통이나 통행을 방해했는지 설치 기준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연수막을 장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MBC 취재 결과 행안부가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에 정당 연수막의 내용을 관리할 새로운 지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상 정당 연수막이어도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부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헐값에 팔린 정부 자산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YTN 지분 매각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인데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합동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 혁신을 명목으로 추진했던 YTN 지분 매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일대 주주였던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 지분 약 31%를 유진그룹에 매각하자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원 5인 합의가 원칙이지만 방통위엔 당시 여권 측 방통위원 2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제공과 졸속 심사 의혹이 이어지다 최근엔 김건희 씨가 자신을 취재한 YTN 기자를 상대로 복수를 언급하는 녹취까지 등장했습니다. 와,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정부는 YTN처럼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헐값으로 매각한 의혹이 있는 정부 자산은 전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훼손됐거나 특혜를 제공한 문제 등이 확인될 경우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APEC이 끝나자마자 국감 자료를 보고받던 대통령이 그날 바로 긴급 지시를 내렸다며 헐값이나 특혜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사고 발생 뒤 곧바로 소방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포항제철소의 공장 건물 1층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공장 안엔 하도급 업체 근로자 4명이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이었습니다. 곧바로 나머지 근로자들도 호흡 곤란을 겪었고 1명은 2도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사내 구급대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먼저 쓰러진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소방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공장을 수색한 뒤 배관에서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제독하고 불산 농도를 보니까 4ppm 이하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안전도를 확인하고 철수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이 가스 유출 의심 신고를 받은 건 포스코가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실려가 숨진 뒤에 병원 측에서 사망과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그 뒤 경찰이 소방에 가스 유출 관련 대응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사는 부식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고 노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물질인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사고 당시 공장 내 작업 환경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늑장 신고 논란과 관련해 사고 발생 40분 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방에 신고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예비 신혼 부부가 숨졌습니다. 집 안에서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큰 불길이 잡힌 집 내부는 벽면과 천장까지 온통 그을음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불길이 문이 열려있었던 거니까 뻥뻥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화재 현장입니다. 출입문은 창살만 남은 채 경찰 통제선이 둘러져 있고요. 불길이 솟구치면서 위층 실외기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이곳 거주민인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3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은 예비 신혼부부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숨진 남성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주택 바로 앞 골목에는 남성의 전기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었는데 배터리는 집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쯤 전에 구입한 배터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전기자전거였다. 그때 오토바이로 오래 탄다고 좋아했어서 140km.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한 번 넣으면 140km 탈 수 있대요.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충전 중이었는지 정확한 발화 지점은 어딘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를 덮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7년 전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징역 8년 이하 선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원석진 기자가 일본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덮쳐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 씨.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서 씨는 경찰에 시신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입국한 유족은 언론 접촉을 피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자녀가 쓴 것으로 보이는 SNS에서는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2013년 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징역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하다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가 됐는데도 또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3년이 나온 게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되는 건 드문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2006년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남매를 숨지게 해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서 8년 이상 선고된 예는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게 크면 20년 선고 때려요. 한국의 경우 재작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판결 2,000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95%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 정도로 일본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아이가 2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에서 청약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은평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청약 경쟁률이 11대 1을 넘길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중 무려 20세대가 미달됐습니다. 미달 세대는 모두 20평형대로 가장 작은 21평형엔 8가구 모집에 지원자가 단 1가구뿐이었고 반면 30평형은 7가구 모집에 26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3대 1을 넘었습니다. 가족 수에 비해 면적이 좁은 집이 공급되면서 신청자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해당 세대는 결국 다른 신청자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당첨자 계약도 있었고 선착순도 있었고요. 지금은 미계약 물건이 없어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건설량의 10%를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턱없이 비좁은 소형 주택까지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엔 서울 영등포구에서 방 2개 있는 10평짜리 아파트가 다자녀 가구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나온 9만 8천여 가구 중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7만 곳이 넘습니다. 10집 중 7집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은 만들어놨는데 실제 살만한 집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자녀 수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넉넉한 평수의 주택이 우선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택 규모에 대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제까지 급등하며 4,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아침부터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에 한때 3,900선 아래까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대거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고 4,00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먼저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시작 10분이 지나자마자 4,000선을 내줬습니다.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해 코스피 시장의 매도 호가 효력이 중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시 반쯤에는 3,900선까지 깨졌습니다. AI 거품 우려로 밤사이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우리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제도 2조 원 넘게 매도한 외국인들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매물을 쏟아냈고 오늘 하루에만 2조 5천억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자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6%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를 지킨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가격이 떨어진 걸 매수의 기회로 보고 2조 5천억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올라 매수를 망설였던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집중 사들였습니다. 결국 장중 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는 10만 원대를 지켰고 장중 53만 원대까지 폭락했던 하이닉스는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만회해 4,000선을 겨우 지키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실적이 없이 그냥 유동성으로 그냥 버블이 생겨나는 과정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틀 연속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오늘 장중 1,450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의 충격은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AI 관련 기업 주가 고평가 우려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불안감은 한 번에 터졌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했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등 AI 종목 하락에 거액을 베팅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냈지만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다른 AI 관련 대형주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올해에만 무려 170%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만큼 부정적인 뉴스 하나에 투매가 이어진 겁니다. 가시화되지 않은 AI 효과 등으로 인해서 혹시 이것이 과대평가 또는 버블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져 왔고요.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투자은행 CEO들이 연일 증시 거품론을 제기하는 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가 고구마를 포장하고 빵을 집어 차량 트렁크에 실어줍니다. 셧다운은 최장기인 36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고용 통계조차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통화정책의 일종의 깜깜이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증시도 단기적인 변동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 전망과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한 것이 없어 추세적인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AI 전망 자체 그리고 GPU라든지 HBM 반도체 전망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펀더멘탈 조금 지켜봐야 된다. 다만 당분간 한국 증시가 미국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새 시장에 34살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습니다. 이민자 추방을 비판하고 복지 공약을 강조하며 무슬림 정체성까지 드러낸 맘다니 당선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견제해왔지만 돌풍을 막진 못했는데요.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까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 결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의 현장 취재입니다. 첫 무슬림 뉴욕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우간다 태생 인도계 이주민인 34살 조란 맘다니. 그는 승리 연설에서 새로운 정치 세대의 탄생을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작년 10월 처음 캠프를 꾸렸을 때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생활고로 쫓겨나는 역설을 해결하겠다며 뉴욕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같은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솟는 물가에 지친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is affordability.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for people to live and stay in the city. 무슬림 정체성을 드러내고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을 비판하는 그의 약진에 트럼프는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맘다니 돌풍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ith Zoran you have an actual person who is willing to, stand up to that. 이제 미국 사회는 34살의 젊은 시장이 미국 최대 규모의 도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기 첫 평가와도 같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뉴욕과 동시에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 트럼프 메시지를 내세운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반 이민 정책,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에 대한 심판 여론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등을 노리고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편의점 앞.
검은 후드티를 눌러 쓴 남성이 유리문 밖에서 내부를 살핀 뒤 들어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카운터로 간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여성 종업원 몸 앞에 들이댑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비어있는 양손바닥을 보여주자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갑니다. 돈 내놔.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그렇게 정도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도 안 뺏고 그냥 나가길래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했죠. 주저앉은 종업원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10분 뒤 편의점에서 150m 떨어져 있는 마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도 여성 종업원이 홀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금 5천 원을 강탈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눈치차고 5천 원을 그냥 마트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인근을 배회하다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과는 없지만 범행 직전 다른 마트에서 과도를 훔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특수 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이들을 붙잡았는데 일당 중에 현역 군인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병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해 마약류 밀수에 가담했던 건데요.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막 입국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5초 뒤 다른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캐리어를 갖고 입국했던 남성은 잠시 뒤 빈손으로 나오는데 위아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태국에서 갖고 온 압축 포장된 대마 10kg이 들어있었습니다. 20살 현역 해군 병사도 마약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대마를 캐리어에 숨겨들여온 남성이 해군 병사의 친구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군 병사 자신이 직접 액상 대마 200ml를 샴푸로 위장해 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갔습니다. 지휘관 허가도 받지 않았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보충역과 대체복무요원은 허가 없이 출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역 군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범행용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 안에 무단 반입했지만 군은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 48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은 뒤 대마와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길거리에서 직접 건넸고 야산에 파묻어 놓은 뒤 해당 지점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는 모두 5.3kg, 3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붙잡힌 밀수 유통체 가운데 10명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20에서 30대로 단순 돈벌이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억 3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28명도 붙잡아 검찰에 보냈습니다. 또 해군 병사에게 밀수를 지시한 태국 체류 마약상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국제공항에서 이륙 중이던 화물기가 큰 폭발 이후 추락해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세계적인 물류업체 UPS 소속 화물기인데요. 장미일 기자입니다.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의 왼쪽 날개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대로 지상을 이륙했지만 곧이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결국 57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거대한 붉은 화염이 구름같이 치솟고 이내 활주로를 뒤덮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오후 5시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호놀룰루를 향해 이륙한 UPS 화물기가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Little debris and stuff, like little white pieces of part of the plane. There's definitely debris all through here, probably within 10 miles. 화물기 조종사와 승무원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추락한 항공기가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입주한 인근 건물들과 충돌하면서 사망자는 7명까지 늘었습니다. 실종자가 최소 2명, 중상자도 최소 11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기에 3만 8천 갤런에 달하는 항공유가 실려 있어 폭발로 인한 불길을 잡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루이빌 재난관리청은 공항 주변 8km 내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This will be an ongoing active scene for the next several days. We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take to render that scene safe for the investigation to. 사고가 난 무함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UPS의 주요 물류 허브가 위치해 하루에만 200만 개의 화물이 처리되고 300편의 화물기가 이륙하는 곳입니다. 공항 측은 활주로와 공항을 모두 폐쇄하고 사고 수습 중이고 당국은 조사 인력을 급파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닭날개를 오븐에 구워 먹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 먹는 걸 성공한 건 처음이라는데요. 우주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우주인 장기 체류를 준비하며 개발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티엔궁. 우주인들이 오븐 안에 닭날개를 집어넣습니다. 180도에서 28분 동안 구운 뒤 6명이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이번엔 소고기 스테이크.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는 고기 한 점이 우주인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주인들의 식사는 지상에서 만들어 포장된 음식을 데워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는 기계나 환기 시설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우주 전용 오븐은 음식물 찌꺼기를 오븐 안에서 수집하고 기름 연기와 유해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为一个丰富的大餐，这件事情我们认为它会对丰富航天员的就餐体验、提高生活保障能力很有帮助的。 중국은 2년 전엔 우주선 안에서 상추, 토마토 등을 자급자족하는 우주 채소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주인 식생활 개선은 화성 탐사처럼 몇 년씩 걸리는 장기 비행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 패권은 중국이 준다는 우주 굴기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장기 유인 우주 탐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생쥐 4마리를 우주정거장에 보낸 것도 포유류 생식을 연구해 인간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내년도 중국의 우주비행 임무 가운데는 우주인이 1년 이상 우주 궤도에 체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최초의 달 뒷면 착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이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10년 내 미국을 제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일본에서는 곰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마을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있어 골치입니다. 너무 많은 곰이 나타나 자위대까지 투입됐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검은 짐승이 뛰어들어옵니다. 곰입니다. 당황한 듯 여기저기 부딪히더니 다시 혼비백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심 하천에서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헤엄치고 도로를 질주하는 짐승 역시 모두 곰입니다. 원래도 곰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른 일본이지만 올해는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옛말. 흉년으로 도토리 등 곰의 먹이가 되는 나무 열매가 심각하게 부족해지자 마을까지 거침없이 드나들게 된 겁니다. 지난 6개월간 곰에 의한 인명피해만 2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하는 해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선 공원이 폐쇄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생활 속 불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게는 곰 출입을 막기 위해 자동문마저 걸어 잠갔습니다. 今のクマは人間が持っている以上に手足が器用なのでちょっと不便だけどまず安心を一番に考えてもらえれば。 곰 퇴치를 위한 방울과 스프레이가 불티나게 팔리고 빈 페트병을 구기는 소리가 효과적이라는 속설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에 가까운 곰 사태, 일본 정부는 아키타현에 이례적으로 자위대를 투입했습니다.
秋田県内においては危機的な状況であると認識しております。お役に立てるようにですね、本日からですね、いろいろなニーズを踏まえながら 곰은 통상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이면 겨울잠에 듭니다. 하지만 동면전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다 온난화로 동면 시점마저 늦춰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집안일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사람 대신 로봇은 어떠신가요?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하는 휴머노이드가 내년 미국 출시를 앞두고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월 70만 원 정도의 구독이 가능하다는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지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Hey, I'm Neo. I'm here to help around the house. 키 168cm, 몸무게 약 30kg. 장을 보고 반려견 밥을 주고 빨래를 갭니다. 내년 출시를 앞둔 미국의 가정용 휴머노이드 네오입니다. 가격은 약 3천만 원. 매달 71만 원 구독료를 내고 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집안일을 잘 도와줄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는 아직은 역부족. 인간이 하는 많은 동작들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스웨터 한 벌을 개는데 걸린 시간은 2분. 집안일의 핵심은 사람의 정교한 손동작인데 아직 이걸 구현하진 못한 겁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도 사람의 손동작을 휴머노이드 개발의 과제로 꼽습니다. In order to create a robot that can be a generalized humanoid, you must solve the hands problem. 우리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로봇이 손가락을 동그랗게 구부리고 악수하거나 손뼉을 마주치고 팔짱도 낍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보다 손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높을수록 손끝을 임의의 위치에 잘 보낼 수 있고 정밀한 조립 작업이나 정밀한 작업들, 다재다능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사람의 손동작 절반만 구현해도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인간 손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질감은 물론 압력과 진동, 온도를 감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누가 섬세한 손놀림을 먼저 제대로 구현하는지가 시장의 승패를 가를 거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점점 뚜렷해지고 있죠. 멀리 페루 안데스에서는 한 농민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봤는데 산업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며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은 이 소송의 원고인 사울 리우야 씨를 MBC가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페루 앙카시주 와라스 외곽의 산중턱 마을 어귀에서 사울 리우야를 만났습니다.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인 사울은 10년 전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적인 화석연료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안데스의 환경이 바뀌고 위협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울과 함께 해발 4,500m에 위치한 팔카코차 호수를 찾아가는 길. 빙하와 만년설이노가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안데스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호수의 수량은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Now it's retreating very fast and we can see rock. 클로프. 빙하호수 범람 위험이 커지면서 산 아래쪽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호수가 크게 범람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높으면 눈사태가 발생하거나 빙하가 붕괴했을 때 호수의 물이 제방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 호수의 물을 계속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사울은 독일 기후단체와 함께 낸 소송에서 RWE가 빙하호수의 범람을 막기 위한 비용 350만 유로, 우리 돈 약 52억 원 중 2,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RWE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가 0.47%란 점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지난 5월 소송은 끝내 기각됐습니다. 사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판단 등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법원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제3세계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Those affected by the climate crisis have the right to demand that polluters pay, and they can enforce that in court. And that's groundbreaking. 사울은 이제 다른 기후 소송들의 지원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Te escucha y te da la razón para solucionar un problema que te está afectando. Para mí eso es justicia climática. 그리고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안데스에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De países industrializados, quienes contaminan, y Corea sabemos que también es país industrializado.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 논리를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기소된 지 3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이 씨가 잦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박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내 관련 첩보가 삭제됐고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북측 민간 선박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측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변호인 등은 당시 이대준 씨의 경제 상황, 북쪽에서 부유물에 타고 있던 상황,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에 비춰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실장도 최후 진술에서 직접 정권이 바뀌자 사건 처리 과정을 은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부처 장관까지 불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했는데 세상에 이런 은폐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전 원장도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 지시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저의 삭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최근 국정원 감사 결과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해 12.3 내란 당시 국회 안팎을 취재한 국내 영상 기자들이 제5회 힌치페터 국제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등 영상 기자 48명은 뉴스데스크 한밤의 비상계엄 긴박했던 2시간 38분을 통해 국회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며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과정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핵심으로 거듭난 문현빈 선수가 대표팀에서 더 큰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고 수비수 박혜민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말 그대로 밀착 마크를 하고 있다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문현빈의 장타성 타구가 박혜민의 기막힌 수비에 막힙니다. 시리즈 초반 기세를 좌우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은 컸습니다. 문현빈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서 만난 박혜민에게 훈련 내내 달라붙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주루 훈련에서 박혜민의 뒤를 이어 달리더니 캐치볼도 박혜민과 짝을 이뤘고 수비 연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외야수를 맡은 지 1년, 대표팀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 수비달인 박혜민의 노하우를 최대한 흡수할 생각입니다. 어제는 수비하는 시간이 좀 짧았어가지고 첫발 스타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오늘은 그 낙구 지점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좀 대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신 한화의 핵으로 인정받은 타격에선 확실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공을 가장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그 공이 강한 타구를 뻗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만큼 자신의 별명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WB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 같지 않을까요? 네, 야마모토 선수 한번 승부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1 조기 우승을 확정한 전북 포획 감독과 전진우 선수가 MVP 후보를 두고 유쾌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포획 감독은 내년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시즌 중 22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쓰며 5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한 전북. 포획 감독은 팀별로 한 명씩 추천하는 시즌 MVP 후보로 최소 실점을 이끈 수비형 미드필더 박진섭을 거명했습니다. I think I didn't make a mistake picking the MVP 후보로 되는 건가요? It's confirmed. You can put it down. You can write it down. You can put it on page. 전반기에만 12골을 몰아치며 돌풍을 이끈 전진우는 이 소식에 투정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잘했더라면 감독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대신 득점왕을 향한 동료들의 든든한 지원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킥이랑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좀 해봤었어요. 뭐 장난식으로 안 된다 이러는데 뭐 경기장 들어가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진우 줘야죠. 난 너만 보고 있는다. 뒤로 찰 테니까 그냥 무조건 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박 선수한테 골 안 먹으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고. 포옙 감독은 내년 거취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내일 구단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미국 대학농구에서 나온 슬램덩크 장면입니다. 잠시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채공력이 압권이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돼 모레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건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내일 출근길엔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욱더 답답하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온화할 텐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7도, 광주 8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부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밤 충남과 호남, 경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어김없이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